자, 그래서 334페이지. 그 위에 이제 히틀러 얘기가 나왔고요, 그죠? 히틀러 나이 투쟁 얘기 나왔고, 이제 세 번째 밀레니엄의 여명기인 지금 요거부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밀레니엄 이제 21세기죠. 21세기가 이제 시작된 지 벌써 20년도 지났네요. 네. 여명기인 지금 진화적 인본주의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히틀러와의 전쟁이 끝난 후 60년간 인본주의를 진화와 연관시키는 것은 금기였다. 그죠? 금기였다. 이게 그 인종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언급조차 하는 것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아예 그거 언급하면 그냥 나치나 파시스트나 나치즘으로 몰리니까요. 네. 그래서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호모사피엔스의 업그레이드를 옹호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뭐 그걸 업그레이드라면 업그레이드를 주장한 거니까요, 그죠? 유태인이나 뭐 집시 뭐 이런 거 이런 부실한 인종들은 다 절멸시키고 우수한 인종만 남겨야 된다, 그런 식으로 히틀러가 주장했으니까 이런 거를 옹호할 수가 없었죠, 인종적인 측면. 하지만 요즘은 이런 프로젝트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급 인종이나 열등한 집단을 멸절시키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반대로, 그죠? 많은 사람이 인간 생물학에 대한 우리의 해박한 지식을 이용해서 초인간을 만드는 문제를 심사숙고하고 있다. 그죠? 유전공학, 생명공학을 통해서 초인간을 만든다. 근데 초인간이라는 게 다 필요 없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죽음을 해결하는 거죠. 그죠? 그죠? 죽지 않는 인간. 결국 죽음을 해결하고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노화를 방지하거나 지연하고 죽음을 해결하는 거. 근데 그게 결국 슈퍼맨인데요. 이제 그렇게 유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앞에 이제 나왔던 얘기를 이제 다시 정리해 보시자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처음 오셨으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다시 정리해 보자면 그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발 하라리는 인본주의적 지금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간성을 숭배하는, 그래서 인간과 다른 존재들과의 차이에 근거해서 우리 인간이 존엄한 존재다. 즉, 이 세계의 목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거를 이제 인본주의, 말 그대로 인간 종교죠. 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나왔잖아요. 하나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죠. 그죠? 우리는 각자 개인의 어떤 영혼을 가진 고유한 존재들이다. 그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가장 존중하는 자유적 인본주의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주의적 인본주의. 그죠? 인간의 사회적 본질. 이것이 우리 인간 존엄성의 근거다. 해서 사회주의적인 흐름. 이런 게 한 가지가 있었고, 세 번째는 지금 이렇게 말한 진화론적 인본주의. 인간성은 진화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다 향상된 인간으로 진화해야 된다라는 결국 히틀러 우생학의 바탕이 됐던 그런 결국 어쨌든 인간이 최고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붙였던 거죠. 그죠? 인간이 최고의 존재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눴고, 이제 이런 식의 가장 새로운 인간으로 우리가 진화해야 된다. 그죠? 노예스 폴크 해서 새로운 인종으로 진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요것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런저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요거는요. 요거 나중에 다 올려드립니다. 제가 정리한 이제 요거죠. 그죠? 그래서 히틀러와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결국 이 히틀러가 워낙 강력한 그런 악행들, 너무나 끔찍한 악행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이 우생학, 그죠? 우생학 및 이게 생물학적 결정론하고도 연관돼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히틀러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인종이 타고나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타고나서 백인 인종이 더 이성적이고 다른 흑인들은 이성적이지 못하고 그냥 근력은 세고, 그러니까 백인들이 정신적인 그런 감동을 하는 것이고, 흑인들은 그냥 몸을 써서 노동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정당화를 했다는 거죠. 그게 생물학적 결정론인 거죠. 그죠?
즉 인간 행동은 어떤 생물학적, 유전적 특성에서 결정된다는 그런 주장이 20세기 초에. 근데 이건 단순히 히틀러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류 학계에서도 그랬다는 얘기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그죠? 왜냐면 그 당시의 통계적인 조사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니까. 그 당시에, 그죠? 통계적인 조사상으로는 백인들이 다 우수하고, 그죠? 도덕성이 있고, 흑인들이나 다른 인종들은 그런 이른바 현대적인 어떤 깔끔한 그런 행동들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그래서 단순히 히틀러 얘기가 아니라 20세기 초에 특히 미국에서도 많이 유행했어요. 미국에서도 아주 그래서 미국에서 의외로 나치주의자들이 많아요. 미국에서도 의외로.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헨리 포드도 그죠? 아시죠? 헨리 포드 자동차의 그 창업자 헨리 포드도 히틀러 나치당에다가 그 정치 자금을 지원했어요. 그런 큰 틀이 있었던 거지. 아, 인간이 개선되고 진화해야 된다. 그런 식의 큰 틀에는 동의했던 거지. 그게 단순히 뭐 그 사람을 인종주의로 비판하기보다는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그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2차 대전 당시에 워낙 히틀러가 이제 끔찍한 짓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로 거의 금기였지. 그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생학을 연구한다든지 생물학적 결정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아주 금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반대급부로 지난번에 이제 말씀하신 문화상대주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문화상대주의. 그럼 20세기 후반에, 20세기 후반은 결국 문화상대주의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그 20세기 후반. 그래서 지금 21세기는 또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20세기 후반은 문화상대주의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예요. 환경결정론까지 같이. 이게 생물학적 결정론을 뒤집으니까 야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환경이 결정하는 거다. 그죠? 인종, 뭐 피부색에 따라서 사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 결정된다. 이것이 급속히 확산되고 수용됐던 배경이 됩니다. 특히 이제 좀 지식인들 쪽에서 특히나 그래요. 그래서 물론 20세기 초부터 그 프란츠 부하즈 이 히틀러에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도망가서 미국으로 뭐 일종의 그 망명이죠. 도피해서 한 그런 유태인 출신 학자들 또 마가렛 미드 등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잘못됐다. 히틀러의 우생학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류학 연구를 수행하였는데요. 이런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정설로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20세기 말쯤에 돼서 이 사람들의 연구가 또 다 이게 잘못됐다. 오류라는 게 또 밝혀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편으로 엄청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진행된 연구라는 게 밝혀졌다는 거죠. 하지만 20세기 내내 그러니까 20세기 내가 20세기 후반, 20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는 어쨌든 이 이론, 즉 문화상대주의 환경결정론이 주류적인 학계에서도 주류고 대중적으로도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얘기가요.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문화상대주의 중요한 주장 중 하나가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구와는 전혀 다른 인간 행동이 나타나는 문화가 존재한다. 저기 뭐 타히티, 그죠? 타히티라든지 뭐 남태평양 어떤 뭐 사모아 섬이라든지 뭐 아프리카 이런 데는 이 서구와는 전혀 다른 그런 문화가 존재한다. 이제 그런 문화를 이제 막 찾아다녔던 거예요. 아까 그 연구자들이, 문화인류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저런 식 주장들이 나왔고, 물론 이제 이 연구가 오류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뭐, 그거는 요 수업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 큰 흐름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은 문화, 결국 환경에서 결정된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히틀러에 대항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20세기 후반에 그 반작용으로.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인간 행동은 생물학적, 유전적 특성이 결정된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다른 인간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그런 정치 세력, 히틀러, 우생학 이런 것 등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 또 과학적 근거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난번에 얼핏 나왔었는데요. 요게 이 페미니즘 제2의 물결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결국 이 환경 결정론이 그게 결국 이겁니다. 그죠? 남자에게도 인형을 주고 그죠? 여자에게 로봇을 주고 남자애도 핑크 옷 입히고 여자애도 애들한테도 파란 옷을 입히면 그럼 된다. 그죠? 여기 쓴 것처럼. 그러니까 양성이 동일한 사고방식, 동일한 행동방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환경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그 환경적으로 남자애들은 맨날 싸우는 거, 뭐 총칼 이런 장난감 주고 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남자애들이 그 폭력적이 되는 거고, 여자애들은 맨날 그 수동적인 그런 역할, 부엌놀이라든지 이런 장난감만 주니까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다. 그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바꿔가지고, 그죠? 여기 쓴 것처럼. 그러니까 성 역할의 자연적인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얘기가 이제 더 나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양성의 행동 및 사회적 역할이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생물학적 유전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적 또는 이데올로기나 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환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환경 문화에 의해서. 그래서 양성을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하게 교육하면 양성평등이 한껏 다가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20세기 후반에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 히틀러에 대한 반발로부터 쭉 나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문화상대주의와 이른바 페미니즘 제2의 물결이라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쭉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교육이 막 진행됐죠, 실제로. 그죠? 1970년대, 80년대 쭉 거치면서. 일단 그 이제 사상적인 흐름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러나 오늘날에는 좀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오늘날에는 남성과 여성의 그 생물학적인 또는 여러 가지 차이가 또 꽤 생각보다 크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게 오늘날의 얘기겠습니다. 자, 뭐 그건 그렇겠고요. 그 다음 계속 갑시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금기 때문에 결국엔 오늘날에는 일종의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그런 말 좀 들어보셨어요? 그죠? 정치적 올바름. 그것까지 연결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인종주적 발언이라든지 인종차별적인 발언,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정치적 올바름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살색이라는 단어를 없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살색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그 왜 물감에서 물감 중에 살색 있었는데, 예, 살색이라는 게 이게 인종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그러니까 살색이라는 단어를 폐기하고 지금 다른 그죠? 복숭아색으로 바뀌었나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색깔 명칭 자체도 바꾸고, 그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일들, 이 결국 또 생물학적 결정론이나 인종주의에 대한 반발로 쭉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PC라 그러죠? PC 요즘에. 그죠? Political Correctness. 그죠? 하면은 뭐 그래 너무 또 막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는 거부감이 들다. 네. 대학에서도 가끔 그런 게 선생님들 강의하다가 그런 일이 가끔 벌어진다고도 하더라고요. 대학교에서도 무슨 발언을 하면은 그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뭐 이런 애들이. 그런데 또 요즘 애들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애를 놓고 또 왕따시킨대요. 요즘 애들은. 네. 그러니까 애들은 또 그래요. 애들은 쟤 이상하다. 너무 거부감이 되니까. 너무 과민 반응이고 뭐 팸이고 골팸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참 그것도 뭐 가치 판단이 아니라 또 현상적으로 말씀드릴 때 그래요. 현상적으로 이 페미니즘이 어쨌든 이런 아까 그래서 유리천장 깨기 어쩌고 막 나왔는데. 근데 그거는 또 그 세대에 교육받은 사람들의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그 세대니까 이제 저희 세대의 지금 대학 교수인 페미니스트들 또는 저희 대학에도 여성학 협동과정이라고 있어요. 여성학 협동과정. 여성학자들. 네, 그때도 여성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성학 협동과정들. 네. 그냥 장필화 선생님. 네, 그래서 그런. 사회학과 나왔다. 네, 또. 연세대도 그 유명하신 분 있죠. 사회학의 그 누구지? 우리 학교. 예전에 누구지? 책 많죠. 그러니까 다 그런 문화 인류학, 아까 말한 그런 인류학적인 바탕에서 그때 다 교육받은 그때 유학과 또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여성학 강의도 하고 막 시작을 했는데, 근데 서울대학교는 여성학 강의가 없어졌어요. 폐강돼서 그냥 아예 개설이 없어졌어요. 아예 여성학 개론 같은 게 다. 그러니까 우리 때 생각하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네. 요새 애들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안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희들은 그냥 페미니즘 하면은 또 하나의 또 신장 뭐 이건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과격한 거의 정신 이상자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당장 그래요. 그 여성학 협동 과정은 그러니까 그 교수들이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이른바 50대를 주류해서 하나 만들었는데 그 사실 만들지 얼마 안 되거든요. 21세기 만들었는데 여성 협동 과정이라고 사회과학대학에. 근데 오히려 강의들은 다 없어지고 하나 정도 있어요. 하나 정도 페미니즘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거를 혹시 어떤 애들이 이제 그 만약 신청하면은 애들끼리만 그런데요. 야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을 해준대요. 걱정을 너 그런 거 들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걔들끼리 그런 또 컨센서스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건 그때는 너무
일단 차별이 너무 있는 예, 그렇죠. 예, 예. 공고한 상태였으니까 그렇게 조금 과격하게 해야 이걸 깨뜨리는 수 있는 거였고 예.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서 비슷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그러니까 방식을 네. 그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제 온건하게 바꿔야 되는데 예, 예. 여전히 과격하게 하니까 거부감이 드는 게 아닐까. 그죠. 거부감, 워낙 또 이제 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은 더 이거를 첨예하게 괜히, 그죠? 조장을 하고 선정적으로 만들고, 별것도 아닌 발언을 막 확장해가지고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죠? 지금 세대는, 이거를 또, 남성도 그렇고 여자애들도 페미니즘을 오히려 별로 안 좋아하는. 왜냐면 그러니까 그 논리로만 따지면은, 야, 그럼 우리는 화장도 안 해야 되고, 브라 같은 것도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똑같이 이게 이제 봐줄 수 없는 거니까.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죠. 근데 그게 이제 괜히 남녀 성 대립으로 막 몰아가고, 이런 게 참 문제인데, 페미니즘은 우리 수업이 당장 얘기가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정치적인 올바름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색 그런 거. 자, 근데 어쨌든 근데 유발 하라리 얘기는 좀 그거에 주목해서 사실 이걸 꺼낸 것 같아요. 히틀러 얘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안 하거든요, 원래. 그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걸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어쨌든 저로서는 처음 봤어요. 휴머니즘으로 이름 붙인 거는, 그죠? 히틀러에 대해서. 맞기는 맞지. 인간 중심적이라는 면에서는 휴머니즘인데, 히틀러도.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꺼낸 거는 이제 우리 좀 과학이, 그죠? 결국 하는 게 히틀러랑 본질적으로 다른 바가 없는 거 아니냐. 그죠?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초인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죠? 그러니까 히틀러처럼 열등한 집단을 그죠? 말살시키자는 아니더라도 돈 많고, 그죠? 부유하고, 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이나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죽지 않는,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문제로 지금 우리 인류가 이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거의 연장이라는 얘기죠. 이 진화적인 본주의.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신조와 생명과학의 최근 발견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대의 지금의 기본적인 신념이라는 것은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죠, 그죠? 자유주의적인 리버럴리스틱 휴머니즘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과학 발견과는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극을 그다지 오래 무시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자유주의적 정치, 그다음에 사법제도는 모든 개인이 신성한 내적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더 나누거나 바꿀 수 없는 이 본성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윤리적 정치적 권위의 근원이 된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개인의 내면에 자유롭고 영원히 거한다는 전통 기독교 신앙의 환생이다.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개인은 다 고유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 그죠? 고유한 자아, 고유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제도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자유를 가지니까요. 하지만 지난 200년간에 걸쳐 생명과학은 이런 믿음을 철저히 약화시켰다. 인간이라는 유기체의 내적 작동 방식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거기서 아무런 영혼도 발견하지 못했다. 인간의 행동은 자유지가 아니라 호르몬, 유전자, 시냅스에 결정된다는 주장을 펴는 과학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침팬지, 늑대, 개미의 행동을 결정하는 바로 그 힘 말이다. 우리 사법 정치 체계는 그런 불편한 발견을 대체로 카펫 밑에 쓸어넣어 숨겨두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생물학을 법과 정치로부터 구분하는 벽을 과연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그죠? 행위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겠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요거에 대한 얘기는 더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제 얘기가 너무 이제 커지니까요. 근데 어쨌든 앞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써놓은 것처럼요. 그러니까 어떤 영혼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가요. 이게 이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인간 고유의 특별한 가치를, 그죠? 각각 개개인들이 정말 불가침의, 그죠? 불가침의 그 우주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그런 존재인가, 개개인들이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어렵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실제로 과학의 발전은 어쨌든 그거랑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정반대로. 우리는 어떤 고유한 영혼을 가진 존재라기보다는 과학의 발전은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전 방향은 코페르니쿠스의 원리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런 식으로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과학이 코페르니쿠스, 그죠? 1543년, 지금부터 500년 전부터 지구에 쭉 발전해 왔는데 그 발전 방향이 뭐냐? 결국 이거를 확인하는 거라는 거지. 코페르니쿠스의 원리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 쓴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은 한낱 자연의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죠? 즉, 이 세계는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그냥 자연의 존재에 불과하고, 결국 이제 21세기 인공지능 발전까지 이르는 걸 쭉 보면은요, 진화론이나, 그죠? 생명과학, 유전과학 발전을 보면은 결국 과학의 발전 방향은 뭐 지금 유발 하래가 쓴 것처럼, 그죠? 이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증명과는 멀어지는, 그죠? 이런 것이 별로 특별하지 않은, 그죠? 우리 인공지능 같은 얘기 나오고, 우리 인간의 지능이라고 해서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점점 나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결국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유의지 문제는 또 좀 달라요. 달라서 그거는 또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얘기까지는 더 여기서는 할 수는 없겠고요. 어쨌든 유발 하라리 얘기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자유주의적인 그런 휴머니즘의 근거가 약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자유적 인본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초인간을 만드는 이런 쪽으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간단한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자, 그래서 일단 뭐 그 정도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6페이지입니다. 성공의 비결.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성공의 비결. 그러니까 뭐가 성공한 거냐? 뭐가 성공한 거냐면은 그 세 가지가 성공한 거죠, 지금. 세 가지가. 그죠? 화폐. 거기 앞에 있네요. 그죠? 상업이고 그 화폐를 말하는 거죠. 그죠? 화폐의 성공, 상업. 그 다음에 제국. 그죠? 정치적인 제국, 경제적으로는 화폐와 상업,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제국, 그 다음에 그 사상적, 이념적으로는 어떤 종교, 그죠? 보편 종교. 그러니까 상업과 제국과 종교가 다 보편적으로 확장, 그죠? 호모사피엔스 공동체를 확장시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상업, 제국, 그리고 보편 종교는 모든 대륙의 사실상 모든 사피엔스를 오늘날 우리가 아는 지구촌 세상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 공동체로 다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다 얽혀있죠. 그죠? 상업과 제국과 종교. 그래서 이런 팽창과 통일 과정이 단선적이었다거나 중단된 적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큰 그림을 보면 다수의 작은 문화에서 몇 개의 큰 문화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의 전 지구적 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아마도 인간사 역학에 따른 필연적 결과일 것이다. 뭐 필연적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요. 그냥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인간의 본성이 네트워크니까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촌 사회가 필연적이었다고 해서 최종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사는 특정한 종류의 그 지구촌 사회처럼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었다. 우리는 분명 다른 결과도 상상할 수 있다. 왜 덴마크어가 아닌 영어가 이렇게 널리 퍼졌을까? 세계에 기독교 신자가 약 20억 명, 무슬림은 12억 5천만 명, 조라스터 교인은 15만 명, 만이교 신자는 0명인 이유는 무엇일까? 만일 1만 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과정을 다시 진행해 본다면 그래도 매번 일신교가 등장하고 이신교가 쇠퇴하는 것을 보게 될까? 그런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답을 알 수 없다. 자, 337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핵심적 특징 두 가지를 연구함으로써 단서를 찾아볼 수는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13장 얘기는요, 역사 철학이에요, 역사 철학. 우리 역사가 도대체 뭐냐? 그죠?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근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사 철학. 그래서 사후 깨달음의 오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후 깨달음의 오류.
사후 깨달음의 오류. 이거 미리 나왔나? 이거 매일 관찰할 수 있죠. 그죠? 사후 깨달음의 오류. 그죠? 힌사이트. 그죠? 힌사이트 폴리트. 이거 너무나 유명한 거예요. 우리 매일 관찰할 수 있어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상승만 했습니다. 그죠? 주식시장 오른 다음에 어제 뭐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에 난 영향으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은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죠?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후 깨달음의 오류는 매일 뉴스에서도 나오고, 아니면 무슨 사고, 최근에 터키 지진도 났지만은요,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나도 또 사후 깨달음이에요. 이거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였다. 그죠? 다 사후 깨달음 아니에요. 그죠? 이태원 사고도 그렇고, 이것도 다 나중에 돌이켜보고 나서, 이거 막을 수 있는데 못 막았다. 그죠? 그런 식으로, 9.11 테러도 그렇고, 너무나 유명한 그런 오류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매일매일 하는 그런 돌이켜보면 명확하죠. 돌이켜보면 명확한데 명확해 보이죠. 돌이켜보면은 근데 오류죠. 그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상 모든 지점은 교차로다. 그렇겠죠. 모든 지점이 다 교차로겠죠. 우리가 과거에서 현재로 밟아온 길은 하나의 갈래였지만 여기에서부터 미래로는 무수히 많은 갈래의 길이 나 있다. 이 중 일부는 더 넓고 평탄하며 이정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될 가능성도 더 크지만 그러나 때때로 역사는 또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은 예상을 벗어나서 움직인다. 4세기에 시작할 무렵 로마 제국 앞에는 다양한 종교적 선택의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로마 제국은 전통적인 다채로운 다신교를 고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내란으로 갈기갈기 찢어졌던 지난 세기를 돌아보면서 분명한 교리를 지닌 단일 종교를 믿으면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제국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 같다. 물론 알 수는 없어요.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그죠? 그 유명한 그 밀라노 칙령 있잖아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380년에 가면은 아예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 그죠? 기독교를 믿어야만 되는 거지 이제는 그죠? 그냥 공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독교를 국교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는 당대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 중 하나를 국교로 삼을 수 있었다. 그죠? 마니교, 미트라교, 이시스교나 이런 거 다 그 이집트에서 나왔던 거지. 키벨레교나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심지어 불교도 선택할 수도 있었죠. 그죠? 그런데 왜 그는 예수를 선택했을까? 기독교 신학에 뭔가 개인적으로 끌리는 부분이 있어서였을까? 아니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한 어떤 신앙적 측면이 있었던 것일까? 그가 어떤 종교적 경험을 했던 걸까? 아니면 기독교가 빠르게 신도를 늘리고 있으니 거기 편승하는 게 최선이라는 조언을 들었던 것일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 죽을 때 세례를 받은 거로 이렇게 나와요. 그 살아있을 땐 세례를 안 받다가 딱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은. 근데 사람들 얘기는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아야 죄를 다 씻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을 많이 죽여야 되니까 황제는 아무래도 그죠? 황제는 사형 명령을 많이 내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래서 안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썰도 있습니다. 나쁜 짓 다 하고 죽기 전에 딱 세례 받고 딱 죽으면은 깨끗하게 가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확정적 답을 내놓지는 못한다. 자, 338페이지요. 이거 왜 그런지 모릅니다. 어쨌든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접수했는지 서술할 수는 있죠. 그죠? 몇 년도에 누구 더 해가지고. 하지만 어째서 이 특정한 가능성이 현실화한 것인지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죠? 여러 가능성 중에서. 왜 그것인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역사상 우리가 지나온 거는 빨간 거 하나 딱 이렇게 탁탁 이렇게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 모르지.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사후 깨달음의 오류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그죠? 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이렇게 그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 이태원 사고는 예견된 참사였다. 이런 식으로 맨날 그죠? 예견된 참사인데 왜 지가 예견 안 했어? 그럼 그 사람 걔를 잡아서 그죠? 그렇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웃기는 거지. 네가 예견했는데 네가 범죄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못 막았어. 그죠?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그런 식의 우리 오류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나온 걸 보면은 명확하고 필연적으로 뭔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여기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어디로 갈지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어떻게요? Y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로 차라리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먼저 보시는 게. 이게 How와 Y에 대한 일반적인 구분과는 좀 달라요. 이번 하라리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How를 서술하는 거는,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건들의 선후 관계를 단순히 나열하는 거, 그냥. 이렇게 누가 몇 년도에 뭐 했고, 그래서 뭐 했고, 이런 식으로. 그죠? How description. 그죠? descrip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쭉 기술하는 거. 이게 How고, Y를 설명하는 거는 왜 그 일이 일어났느냐. 왜 하필이란 말이 나와요. 하필이란 말이 필연성이죠. 하필, 필연성. 그러니까 사건들 사이 필연적 어떤 이유나 인과관계를 그거를 설명하는 것. 요렇게 이제 구별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요. 그런데 이게 그 일반적인 구분은 이렇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구분으로는 오히려 How가 과학적 물음이고 Y는 가치론적 물음이라서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How는 과학적 물음이니까 이게 How가 과학적 설명, 인과적 메커니즘을 묻고 답하는 것이고 Y는 인과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적인 의도나 목적, 의미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요게 왜 애매하냐면 사실 이것도 참 긴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고 우리의 일상 언어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상용법에서 Y의 의미가 그러니까 일상. 근데 우리가 생활할 때 이런 식으로 잘 말 안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왜라 그래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 법 쪽에서 사실 그게 문제가 있는데 법 쪽에서도 어떤 사람이 죽고 나면은 죽은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은 왜 죽었느냐 물어요. 왜 죽었냐 물으면은 의사나 법의학자는 이 사람은 이 피해자는 몇 월 몇 시 어디에 뭐가 과다출혈과 해서 몇 시쯤에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How를 설명하지. How를 그죠? 그러니까 판사가 이 사람 왜 죽었냐 물으면은 사실 그 과학자잖아요. 의사는. 그러니까 과학자는 그냥 이거로만 답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Y로 물었는데 그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일상용법에서 Y의 의미가 애매해서 두 가지를 다 의미하기 때문에 How도 의미하고 Y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을 겪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사람은 왜 죽었느냐라고 하면은 검사냐 변호사 입장에서는 다르죠. 그 사건 속에 포함된 의도를 묻지, 의도.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건 속에 지금 이 사람 본인의 의도가 있느냐? 본인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건 자살 사건이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타인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건 이제 살인 사건이고, 그죠? 어떠한 누구의 의도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제 비명 행사, 사고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가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가끔 판사들이나 이제 검사나 변호사들도 자꾸 의사한테 근데 Y를 물어.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죽인 거겠죠? 자꾸 이렇게 막 물어. 의사한테. 근데 의사는 그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는. 그죠? 과학자는 그냥 어떻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 언제 어떤 원인으로 그죠? 과다출혈 그죠? 심정지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뿐인 거지. 인과적 메커니즘. 그래서 우리가 이 Y를 물을 때 상당히 혼동을 겪을 때가 많아요. 이거 사실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 요거 일상적으로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는 How를 물을 때 요거를 과학적 물음이라고 그러고 인과적 메커니즘. 그죠? 인과적 메커니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Y는 보통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의도, 그죠? 의도, 목적, 의미 연관된 물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유발 하라리는 조금 다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Y의 How 문제는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보도록 하시겠고요. 자, 그래서 둘째 문단. 그러니까 어떻게를 서술하는 것과 왜를 설명하는 것은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왜를 설명한다는 것은 왜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필이라는 게 이게 필연성이죠. 어떤 필연적인 이유, 그죠? 하필 이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쨌든 이걸 하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른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났느냐, 필연적인 이유, 그걸 설명하는 게 이제 Y 설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학자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기독교의 발흥 같은 사건의 결정론적 설명을 제시한다. 이들은 인간사를 생물학적, 생태학적 혹은 경제적 힘의 작용으로 설명하려 한다. 이들은 로마가 지배했던 지중해 연안의 지리적, 유전적, 경제적인 뭔가가 필연적으로 일신론의 발흥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런 결정론 이론에 회의적이다. 학문 분야로서의 역사학이 지닌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특정한 역사 시대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왜 하필 일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었으며 다른 식으로는 전개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특정 시대에 대해 피상적인 지식만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실현된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사후의 깨달음을 근거로 어째서 그런 결과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증명도 반증도 불가능한 이론으로 설명한다. 반면에 해당 시대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경과를 훨씬 많이 인식하고 있다. 이제 이게 유발 하랄의 역사를 보는 그런 관점인데요. 이제 여기 계속 요 얘기가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거 잘 보시면 됩니다. 처음 보시면요, 그죠? 그러니까 유발 하랄의 기본적인 서술 방향이 사실 요것 때문에 이 책이 좀 히트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일반적 대중적 통념을 막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해가지고 야, 니들 그렇게 생각하지? 그거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뒤주는 방식인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요 소술도. 그러니까 역사 연구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야, 그걸 많이 연구하면은 어떤 사건이 특정한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거 아니냐, 그죠? 연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밝히면 밝힐수록, 그죠? 즉 그 사건 발생의 어떤 필연적 인과관계를 더 잘 알게 될 거 아니냐라는 게 일반적인 통념인데, 유발 하랄은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역사를 더 많이 연구하면 할수록 오히려 어떤 사건이 다른 방식이 아니라 왜 하필 그런 방식으로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더 연구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토마스 쿤 들어보셨죠? 과학혁명의 구조, 토마스 쿤 그런 사람도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 연구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많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게 더 타당하긴 해요. 실제로 연구하다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필 또 그거냐, 다른 가능성이 아니라, 그죠? 아까 나왔잖아요. 다른 가능성이 아니라 왜 그런 일로 발생했는지 더 어려워진다는 거지. 요게 또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또 유발 하랄이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과거를 더 잘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또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기 또 나오나? 제가 또 어디 나왔나? 어디 나오나? 모집한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 마저 보시면요. 마저 그거까지 쭉 보시면요. 그래서 사실 그 시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야말로 그 시대를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다. 네, 이 맞는 말이에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맞아, 이게 뭐냐, 사후의 깨달음에 의해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정작 그 시대에는 전혀 명백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철칙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벗어난 것인가, 아니면 최악의 위기가 곧 닥쳐올 예정인가, 중국이 성장을 계속해서 선도적 초강대국이 될까, 미국은 헤게모니를 이룰까, 일신론적 근본주의가 급증하는 것은 미래의 파도일까, 아니면 장기적 중요성은 별로 없는 국제적 소용돌이일까, 우리는 환경적 재앙으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술적 파라다이스로 향하고 있는가. 어느 쪽이든 이를 뒷받침하는 훌륭한 주장이 존재하지만 확실히 알 방법은 없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명백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죠? 한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명확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하죠. 이럴 줄 알았어. 그 사후 깨달음의 오류.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요, 그죠? 여기 다시 보시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말고 그 시대를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9.11 테러는 사후적 관점 보면 정말
명확해요. 그죠? 아, 그때 그런 뭐 조종사 훈련을 받고 이런 거 딱딱 조각을 맞추면 딱 맞아가지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뭐 전혀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날 보면 명확한데. 그죠? 오사마 빈 라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죠?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에 날아오른다. 그러니까 미네르바의 부엉이, 그 지혜의 여신에서 나오는 뭐 그 부엉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혜는 일이 끝나갈 무렵에야, 그죠? 일이 다 끝나갈 무렵에야, 아, 이게 이랬던 거구나.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의 의미는 그 일이 끝나갈 때쯤에야 비로소 드러난다. 이런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요, 이거는 과학사 쪽으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뉴턴,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를 가장 모르니까, 뉴턴 이론을, 뉴턴이 만들었지만, 그 뉴턴 이론을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사실 뉴턴이에요. 왜냐하면 뉴턴 이론의 한계를 모르니까. 그죠? 그 한계는 그 뒤에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에 나온 다음에야 비로소 그 한계를 알게 된 거지. 오히려. 우리는 그 뉴턴 이론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뉴턴은 그걸 몰랐던 거지. 그냥 그렇다고만 알은 거니까. 그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 마저 쭉쭉 읽고, 그 다음 얘기 해보시겠습니다. 339페이지, 그, 둘째 문단이죠. 가운데, 그죠? 특히,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희박해 보였던 가능성이 종종 실현되곤 한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06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제위에 올랐을 때 기독교는 비밀스러운 동방의 분파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이 종교가 곧 로마의 국교가 될 참이라고 누가 말했다면 사람들은 웃다 못해 방 밖으로 뛰쳐나갔을 것이다. 오늘날 당신이 2050년이 되면 힌두교의 하레 크리슈나 교단이 미국의 국교가 될 것이라고 말할 경우 당할 일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다음에 1913년 10월 볼셰비키는 러시아의 작은 급진주의 파벌이 지나지 않았다. 그죠? 아주 소수였어요. 소수였어요, 볼셰비키가. 그러니까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파벌이 불과 4년 내에 이 나라를 접수하리라고는 예측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하고 국민당도, 그죠? 뭐 공산당은 정말 극소수였고 국민당이 뭐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그죠? 그게 공산당이 이길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죠. 기원 후 600년에는 사막에 살던 한 무리의 아랍인이, 이게 그 무함마드, 그죠? 마호메트입니다. 무함마드. 그 아랍인이 머지않아 대서양에서 인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정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더더욱 터무니없을 것인데, 뭐 한 50년 뒤에 금방 돼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340페이지. 실제로 만일 비잔틴 제국의 군대가 이슬람의 첫 맹공을 격퇴할 수 있었다면 이슬람교는 오늘날 한줌의 전문가들만이 아는 무명의 종교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비잔틴 군대가 이제 졌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만일 그랬다면 학자들은 메카의 중년 상인, 그 마호메트에게 내려진 계시를 기반으로 한 신앙이 어째서 널리 퍼질 수 없었는지, 좀 퍼져나가다가 비잔틴한테 져가지고 그때부터 꺾였어, 뭐 이런 식으로 매우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다 사후 깨달음에 오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지리적, 생물학적, 경제적 힘은 제약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 제약하고 연관된 책이 그 총균쇠예요. 총균쇠. 그 아주 생물학적, 지리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제약 속에도 어떤 결정론적 법칙에도 매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놀라운 일이 전개될 여지는 매우 많다. 그죠? 어떤 결정론적인 이런 그 물리적인, 그러니까 제약들이 있는데 그 내에도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은 역사가 결정론적이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킨다. 결정론은 호소가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국민국가에 살며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경제를 조직하고 인권을 열렬하게 신봉하는 것은 역사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그죠? 야, 그래도 옛날보다는 점점 그래도 인권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뭔가 그 필연적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역사가 결정론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민족주의, 자본주의, 인권이 우연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역사는 결정론으로 설명될 수도 예측될 수도 없다.
역사는 카오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드디어 이제 카오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힘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너무 복잡하므로 힘이 크기는 상호작용 방식이 극히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에는 막대한 차이가 생긴다. 이제 요거는 뭐 요 정도는 아시겠죠? 나중에 저희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요, 카오스 관련, 이 정말 중요해요. 카오스 관련, 물리학이나 우리 사회학 같은 거.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 달라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거는 대학 교 바깥에서 일종의 그래서 카오스 물리학 이런 거, 통계 물리학 이런 거는 그 비주류이면서 일종의 그 제야 물리학자들이나 하는 그런 거로 여겨졌는데요. 오늘날에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는 그 주류로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핵심이 됐습니다. 어떤 카오스적인 그런 물리학적인 통계 물리학적인 걸 바탕으로 하는 설명들이요. 그래서요, 이게 여기서는 결정론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쉬워요. 그 선형적이다, 리니어. 라인, 그래서 한 줄 타기. 근데 요게 우리의 타고난 자연적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설명할 때, 역사를 설명할 때, 그거는 이래서, 이래서, 누가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 이게 딱 보통 다, 그죠? 우리가 이 결정론을 말을 살짝 바꿔서 선형적인 사고방식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죠? 역사 진행을. 누가 뭐 어떻게 됐고, 뭐 누굴 미워해서 뭐 싸우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선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세계는 비선형적인 복잡계다. 그죠? 요 하나에도 정말 수많은 요인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비선형적 복잡계를 잘 보여주는 게 이 태양계예요, 태양계. 태양계 움직임이 이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태양에 서로 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태양의 중력이 워낙 이제 태양의 질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잘 우리가 계산할 때 근사치 계산할 때 계산 안 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모든 행성들이 서로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동시에. 그죠? 그 얘기를 해요. 서로 동시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작용하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될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요. 요게 이제 요걸 요렇게 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죠? 요 얘기까지 하고 그다음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나비 효과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나비 효과. 그러니까 근데 나비 효과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나비 효과를 요렇게들 이해합니다. 그죠? 커다란 사건에는 커다란 원인이 존재한다는 직관적인 생각과는 달리, 여기 직관적인 생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엄청난 터키 지진이 크게 콱 일어났다. 그러면 그 앞에 또 땅 밑에서 커다란 어떤 지각 충돌이 콱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통. 그게 이제 리니어한 사고방식이에요. 뭔가 큰 일이 쾅 터져가지고 지진이 팡 터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에르도안인가 그 정권이 무너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길 좋아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비 효과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사소한 원인이 커다란 사건을 야기할 수 있다. 요건 다들 아시죠? 그죠? 여기 사소한 원인. 저기 중국의 나비, 베이징의 나비가 날개짓한 게 그죠? 네트워크를 타고 전파가 돼서 뉴욕에서 이런 토네이도나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라는 이게 이제 나비 효과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잘 생각해서 있는 게 요게 의미가 뭐냐면 의미가 그냥 사소한 원인이 커다란 사건을 야기한다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요. 요걸 꼭 집어넣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비는 언제나 어디서나 날고 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하필 그때 그 나비가 거기서 날개짓 해가지고 한 그 문제가 아니라 나비는 언제나 어디서나 날고 있잖아요. 이게 그죠? 얘는 여기서도 날고 있고 저기서 다 날고 있다는 거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나비는 언제 어디서나 날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나비 효과라는 말은 그러니까 보통 때 일어나는 흔한 사소한 그죠? 사소한 사건이 커다란 격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대지진 났지만은 지각은 언제나 항상 흔들리고 있고 언제나 항상 스트레스가 이렇게 어느 한쪽에서 누적되고 있고 항상 그렇다는 거죠. 언제나.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땅 밑에서 우르르 해가지고 쾅 된 게 아니라 평소에 그냥 움직이던 사소한 지각 작용이 지각의 네트워크를 타고 어느 쪽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이제 임계점을 넘어가지고 화를 한 것 뿐인 거지.
그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커다란 원인, 쉽게 말해서 커다란 원인. 그죠? 커다란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것 우리의 자연적인 직관이 흔히 찾고자 하는 커다란 원인이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원인을 자꾸 찾고 싶어 하죠. 우리의 직관은 자꾸 이걸 찾고 싶어 하고 뭔가 이게 이런 큰 일이 그냥 일어났겠냐? 뭔가 큰 원인이 있지 않겠냐? 어? 게다가 그 사후 깨달음의 오류에다가 우리의 그 사회적인 두뇌를 적용해가지고 거기엔 어떤 나쁜 놈이 앞에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보통. 그래서 뭐 조금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저희 그 사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또는 뭐 그죠 그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등등 얘기할 때도 자꾸 결국에 어떤 그 뒤에 정말 커다랗게 나쁜 놈이 있다 뭔가 그죠 그거를 그런 걸 자꾸 찾으려 그래. 그리고 또 찾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거기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책임을 묻고 뭘 하면은 사람들의 정의감이나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면이 있죠. 그래서 그 희생자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일종의. 근데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그런 원인은 없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커다란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사소한 원인들이 그냥 평소에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이 네트워크의 관계에 의해서 그죠 한쪽에서 크게 분출되고 하는 것 뿐인 거지 우리 자연적인 직관이 찾는 그런 큰 원인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뭔가 어떤 큰 원인을 찾고 결정론적으로 자꾸 뭔가 설명하고 예측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것도 그죠? 뭐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그냥 금리를 갑자기 크게 올려가지고 폭락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그냥 주식을 누가 팔았는데 누가 팔았네? 야 이거 뭐 불안한 거 해서 또 누가 팔고 하다 보면 와르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사소한. 근데 어차피 언제나 주식시장에서는 거래가 일어나는 건데 그죠? 그러한 사소한 거래들이 그죠? 어떤 그 대먹임 작용에 의해서 네트워크를 타고 확산되면서 갑자기 폭락하고 폭등하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뒤에요. 뭐 그 뒤. 카우스 이론은 들어보는 카우스 물리학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그 아까 예를 들어서 태양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쨌든 시스템이니까 그게 되게 여러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어쨌든 질서를 유지하고 있잖아.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이제 태양계 같은 경우도 그래요. 태양계도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우리가. 이 카오스에 이게. 그러니까 그게 태양계는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태양의 질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태양의 그 비교가 안 되죠. 태양의 질량이 크니까 안정적으로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이것이 서로 이 영향을 중력의 작용을 벌이기 때문에 퍼펙트한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카오스 물리학이라는 거는 카오스 안에서 뭔가 질서를 찾아낸다는 게 아니라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통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통계적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시점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시점. 언제 그런 돌발적인 일이 발생하느냐 이걸 예측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시점. 그러면은 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 시점이 안 오면은 그 이론이 증명이 될 수가 없는. 시점이 안 온다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이런 일을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소한 일도 있을 수 있고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진이라고 한다면 지진이 그죠? 그 진도 1의 지진은 몇 퍼센트 정도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그죠? 진도 8의 지진은 0. 몇 퍼센트. 근데 그 지진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식의 큰 틀에서 확률로만 예측하는 거죠. 확률. 데이터들을 모아놓으면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그림처럼 그려지죠. 그걸 많은 데이터를 쫙 이렇게 투입하면 일정한 형태로 그 모양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때 배웠던 막 고전 물리학에서 딱 답 나오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것도 뉴턴이 몰랐던 거니까 그 중력 법칙 같은 경우는 물체가 두 개면 명확해요. 그게 왜냐면 두 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죠? 그 두 개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개면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세 개만 돼도 결정이 안 돼요. 서로를 뭉치니까 얘가 끌면 이게 동시에 거리가 바뀌잖아요. 거리가.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서 얘가 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세 개만 돼도 그러니까 100% 완전한 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사치는 물론 구할 수 있어요. 근사치는.
이제 그게 할수 그 있지 않을까? 예? 슈퍼컴퓨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시뮬레이션만 가능해요. 시뮬레이션, 통계적 시뮬레이션만. 그래서 오늘날 그 기상 예보가 그 통계적 시뮬레이션의 그 확률이 그거 아세요? 확률? 그 뭐 내일 비 올 확률이 50%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 내일 비 올 확률이 뭐 80%다 뭐 이러면은 아침에 맨날 기상캐스터가 나와가지고 그죠? 우선 데이터를 해서 그때 그냥 그 직관적으로 시간에 느끼는 비슷한 거 게 말고요? 나온다는 걸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과거의 날씨를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과거에 비슷한 조건에서 뭐 100일 중에 80일은 비가 왔고 20일은 비가 안 왔다.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요.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약간 나비 효과를 넣어가지고 나비 효과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소한 변수. 이 나비가 한 마리가 그죠? 요게 그러니까 여기서 100마리가 날개짓 하는 것하고 99마리가 하는 것하고 그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올 확률이 80%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요. 일단 기본적인 그 기상 조건들, 변수들을 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가지고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야. 시뮬레이션. 다 넣어놓고서. 그죠? 여기엔 이제 이 나비도 만약에 중요하다면은 나비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나비가. 그럼 나비가 저것이 아무리 봐도 물론 이것도 다 그 추측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인간의 추측이. 그러니까 80마리 이하는 없다. 최소 80마리 이상은 날아다닐 거고. 근데 아무리 많아봤자 100마리 이상은 날아다니지 않는다. 그런데 한 마리가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100마리가 날아다닐 때랑 99마리일 때랑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조그만 결과가 나중에 엄청난 큰 결과, 조그만 그 원인이 큰 결과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리는 거지. 100마리 넣고 돌려보면은 이러이러한 거죠. 기상도가 막 뭐 이러이러하게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99마리 돌려놓으면은, 넣고 돌려놓으면은 요거랑 비슷하게 가다가 또 어떤 돌발적, 어느 지역에 또 뭔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엄청 돌려보는 거예요. 수천 번을 돌리는 거예요. 그 변수 하나하나를 조금씩 바꿔가지고서요. 바꿔 넣으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서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한 5,000번 돌린 것 중에서 4,000번은 그 지역에 비가 왔다. 그럼 80%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런 얘기예요.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의 확률이에요. 요즘 말해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어떤 거를 변수를 잡느냐는 또 그것 자체도 이제 많은 그 과학적인 그 탐구거리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기상 요건에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집어넣어놓고 돌리고 그런데 제트기류 이상 때문에 뭔가 여기 살짝 바뀔 것 같아. 바뀐다고 하면은 또 어떨까 해서 넣고 돌리면은 그땐 또 비가 안 오네. 또 이땐 또 비가 오네 해서 그런 거를 수천 번 돌리고서 그걸 통계로 내서 8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네. 자, 그럼 계속 뭐 가서 좀 빨리 시작해서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이제 카오스가 나왔는데요. 340페이지에 이제 그 다음 또 2단계 카오스 이제 나옵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40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인가요? 그 결과에는 막대한 차이가 생긴다. 그뿐만이 아니다. 밑에 셋째 줄이요. 역사는 이른바 2단계 카오스계다. 그러니까 카오스계에는 두 종류가 있다. 1단계 카오스는 자신에 대한 예언에 반응을 하지 않는 카오스다. 가령 날씨는 1단계 카오스계다. 날씨는 무수히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341페이지요.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요인을 고려하는 컴퓨터 모델을 만들어 점점 더 정확하게 예보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성능이 좋으면은 훨씬 더 많은 요인을 더 잘게 쪼개가지고 그죠?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점점 더 정확해지고 있는데요. 2단계 카오스는 스스로에 대한 예측에 반응하는 카오스다. 이거를 뭐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재기적이라 그래요. 재기적이라는 게 자기 자신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행동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그죠? 뭐 그러니까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재기적. 그러므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시장이 그런 예다. 만일 우리가 내일의 석유 가격을 100% 정확히 예측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석유 가격은 예측에 즉각 반응할 것이고 해당 예측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현재 가격이 배럴당 90달러인데 내일은 100달러가 될 거라고 절대적으로 옳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예측한다면 어떻게 될까? 거래인들은 그 예측에 따른 이익을 보기 위해 급히 매입 주문을 낼 것이고 그 결과 가격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죠? 오늘 배럴당 100달러로 치솟을 것이다. 그러면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무도 모른다.
뭐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요게 왜 주식시장에서 AI로 하는 게 안 되는 게 이런 이유예요. 예. 구글이 한때 그 워렌 버핏의 그 투자 방식 이런 걸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몇 10년 동안 투자 그런 걸 해서 했는데 물론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물론 구글은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밝히질 않아요. 자기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은 아주 비밀주의가 강한데요. 근데 어쨌든 구글이 시작을 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겠죠. 그죠? 자기들만 합니까? 이미 그 전부터 가장 돈이 몰리는 곳이 주식시장인데 다들 기계가 매매한다 하잖아요. 그죠? 그 프로그램 매매 등등. 누가 개발을 안 했겠습니까? 다 개발을 했지만은 당연히 이런 문제 때문에, 그죠? 되지가 않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내비게이션 똑같은 길 가르쳐 주는데, 그죠? 바뀌고 막 이런.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통계적으로 가르쳐줘요. 통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예측되니까 이 중에 한 몇 %한테만 그 정보를 주고. 그죠? 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얘가. 이것들하고 어디 찍었더니 지금 몇 대가 거기를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럼 내가 선택해야 되잖아. 그런 건 이제. 같은 앱 쓰는데 얘랑 나랑 다른 길로 가고 맞아요. 그런 식이에요. 내가 먼저 갔어. 그 정보를 수집하려고 그렇게 한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수집용도 있고요. 또는 그 테스트용도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안내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죠. 그것도. 그러니까 AI가 그것도 일종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그 재기성이에요. 재기성.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내가 뭘. 그래서 주식시장이 그래서 참 어려워요. 요게 주식시장이. 그래서 결국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내일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프로그램 매매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버핏 매번 따진 않을 거야.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인간이 실제로 그런 AI를 연구를 해서 AI 허점을 노리는 그런 매매가 한때 유행했어요. 얘들은 무조건 매도 치면 쫙 매도가 쏟아 나오니까 그거를 일부러 촉발하는 거지. 일부러 큰 돈으로. 그러니까 어느 조건 되면은 딱 쏟아버리니까. 프로그램 매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반대 포지션 걸어놓고 돈 쏟아봐가지고 쏟아지면 쫙 받아가지고 기관들이 엄청 큰 손해보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하시겠습니다. 어쨌든 아무도 모른다. 정치도 2단계 카오스계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단계 카오스라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재기성, 자기 자신한테 돌아온다는 건데 내 행위가 나한테 다시 돌아. 그래서 소련 연구가들은 1989년에 혁명을 예측하지 못했고, 1989년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이제 91년도 12월에 소련이 이제 해체됐잖아요. 그걸 예측을 못했죠, 아무도, 그죠? 중동 전문가들은 2011년 아랍의 봄 혁명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비난하고 호평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런 비난은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혁명은 그 정의상 예측이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혁명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혁명 자체가, 그죠? 왜일까? 지금이 2010년이라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일을 상상해보자. 천재적인 일부 정치학자들이 컴퓨터 천재들과 손잡고 결코 틀릴 수 없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이 알고리즘을 매력적인 인터페이스와 결합하면 혁명 예측 장치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이들은 많은 성공을 받고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예측에 의하면 이듬해 틀림없이, 자, 342페이지입니다. 틀림없이 이집트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준다. 그러면 무바라크는 어떻게 반응할까? 가장 가능성이 큰 행동은 즉시 세금을 낮추고 시민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을 풀고 만일의 대비해 비밀정치를 보강하는. 앞에 이제 그 무바라크 있습니다. 그죠? 앞에 무바라크. 여기 그죠? 무바라크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입니다. 예전에 그죠? 2010년 아랍의 봄, 그죠? 튀니지에서 왜 어떤 행상인이 죽으면서부터 그죠? 그 행상인이 경찰한테 사실 그것도 사소한 일이에요, 그죠? 사소한 맨날 있는 부패한 경찰한테 자기 노점 물건을 뺏기고 열받아서 분신하고 해서 막 이 튀니지에서 혁명이 시작돼가지고 아랍의 봄이 시작됐는데요. 이집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30몇 년입니까? 30한 1, 2년 정도 계속 무바라크 대통령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정권을 유지했는데 결국 이제 물러났죠, 그죠?
1991년에 결국 퇴진하고 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아랍의 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바라크한테 야 당신 지금은 혁명이라서 쫓겨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안 되지 해가지고 막 그저 이런 조치를 한 겁니다. 미리. 자 둘째 문단. 그래서 이런 선제 조치는 효과를 낸다. 해가 바뀌고 시간이 흘렀지만 놀랍게도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다. 효과를 냈으니까 그죠? 그래서 무바라크는 환불을 요구한다. 당신의 알고리즘은 쓸모가 없어. 그는 정치학자들에게 소리친다. 그 돈을 뿌리지 않았다면 궁을 하나 더 지을 수 있었어. 정치학자는 반론을 편다. 하지만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그죠? 재기적으로, 그죠? 예측했기 때문에 예방을 해가지고 일어나지 않은 거다. 무바라크는 경호원들에게 그들을 체포하라고 손짓하면서 말한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예언하는 예언가라고 그런 놈이라면 카이로 시장에 가서 거의 공짜나 가까운 값에 몇 명이나 고용할 수 있었겠지. 자, 그죠? 뭐 어렵지 않죠, 그죠? 그 2단계 카오스나 그런 얘기입니다. 혁명은 그러니까 그 정의상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또 다시 나옵니다. 그 유발 하라리의 그 역사철학적인 관점. 그러면 왜 역사를 연구하느냐, 그죠? 물리학이나 경제학과 달리 역사는 정확한 예측을 하는 수단이 아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자연스러운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앞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가령 유럽인이 어떻게 아프리칸을 지배하게 되었을까를 연구하면 인종의 계층은 자연스러운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며 세계는 달리 배열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일반적 통념의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 통념을 뒤집는 방식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사를 왜 연구하느냐? 그럼 일반적인 통념은 이거예요. 역사를 연구하면 어떻게 해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오늘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한다. 아니면은 과거를 비추어서 미래를 알기 위해서 또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발 얘기 이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과거를 연구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를 더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됐는지를 더 알 수 없게 된다. 즉, 여기 쓴 것처럼 이게 아니다. 즉, 현재 상황이 필연적이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흑인이 오히려 백인을 지배할 수도 있었는데, 그죠? 가능성이 없던 건 아니죠. 그죠? 그걸 깨닫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왜 중요하냐? 요게 이래야만 여기 제가 안 썼는데 겸손을 배우다. 겸손. 그죠? 겸손. 그죠? 자꾸 사람들이 독단이나 독선에 빠지고 그다음에 잘못된 길을 가는 이유가 사실은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야 그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라는 식으로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요. 그죠? 이거 그죠? 이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자꾸 그죠? 하는데 그게 다 독선과 오만이다. 그렇지 않다. 과거에는 오히려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로 일로 온 것뿐이지 다르게 갈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달음으로써 왜 이러냐? 그죠? 더 많은 가능성을 깨닫고 나면은, 그래야만 여기 제가 쓴 것처럼 독단이나 독선에서 벗어나서, 그죠? 필연적이지 않다는 걸 깨닫고 나면은, 그죠? 독단이나 독선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조금이라도 현명한 미래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겸손, 그죠? 겸손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훈적인 측면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유발 하라리 얘기하는 방식은, 그죠? 일반적인 통념하고는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성이 많은 결정장애만 넣고 네? 결정장애. 자, 그래서요. 이제 그다음 계속 가시겠습니다. 343페이지. 이것도 이제 결국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역사의 여신은 장님이다. 역사의 여신이 클리오라고 나오는데 클리오라는 그룹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건 그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뮤즈 중에 하나로 역사의 시, 옛날에 이제 시 형태로 역사를 쭉 이야기했으니까요. 역사를 이야기하는 역사의 여신은 장님이다. 우리는 역사가 하는 선택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아까 왜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왜 하필 그런 그죠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해 매우 중요한 발견을 할 수는 있다. 역사의 선택은 인류를 위해 목적으로, 그죠? 우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역사가 펼쳐짐에 따라 인류의 복지가 필연적으로 개선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인류에게 이로운 문화가 반드시 성공하고 퍼진다든가 덜 이로운 문화는 사라진다든가 하는 증거도 없다. 기독교가 만이교보다 더 나은 선택이었다든가 아랍 제국이 페르시아의 사산왕조보다 더 도움이 되었다는 증거도 마찬가지로 없다. 역사가 인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증거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이익을 측정할 객관적 척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이미 앞에 말씀드렸던 요거랑 연관되는 겁니다. 요거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거를 그죠? 우리한테 왜 그걸 알 수가 없냐면은요, 우리는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뭘 시도하지만 그 결과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요거 앞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 행위 일반적인 특성, 우리 그 활동과 활동의 산물은 어떤 의도한 결과가 있는데, 야, 이렇게 좀 뭐 한 게 있는데 그 결과보다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반드시 함께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더 그 결정적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즉 치명적이면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치명적인 결과. 이게 지금 이런 거, 그죠? 자동차. 의도한 결과는 빠른 이동인데, 뭐 빨리 갈지 모르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뭐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 교통사고, 환경파괴, 자원고갈, 뭐 미세먼지, 뭐 이런 거, 그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코카콜라도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건 뭐 새로운 쾌감과 맛있는 음료를 의도했지만 아이들의 치아 부식, 비만, 이런 거 의도한 건 아니죠. 처음에 한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치명적이잖아요. 더 치명적이고 더 오래 가고 더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도 어떤 행위를 하지만 그것이 의도한 결과가 있겠지만 사실상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반드시 함께 가져오고 그것이 더욱더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죠? 문명사, 개인사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필연적으로 증가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뒤에 또 나옵니다. 나와요. 자, 계속 읽으시면은요. 그러니까 이익을 측정할 객관적 속도가 없다. 쉽게 말해서 그럼 뭐가 이익이냐, 그죠? 뭐가 이익이고 뭐가 이익이 아니냐, 이거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화에 따라 무엇이 선인지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데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할 객관적 속도는 우리에게 없다. 물론 늘 승자는 자기네 정의가 옳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왜 승자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만유교에게 승리한 것이 인류에게 유익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과 의견을 같이 할 이유가 없다. 무슬림들은 사산왕조 제국이 무슬림의 손에 무너진 것이 인류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런 이익이 명백한 것은 우리가 무슬림 세계관을 받아들였을 때뿐이다. 어쩌면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사라지고 패배했더라면 우리는 더욱 잘 살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리고 그 잘 살았다라는 기준도 뭐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리자면 자동차가 있어서 그래도 편해진 거 아니냐라고 뭐 자동차 회사 사장들은 이야기하겠지만 또 환경론자들은 그것 때문에 인류가 망했다라고 얘기할 거니까 객관적인 척도가 없다는 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많이 나왔던 얘기죠.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문화를 일종의 정신적 감염이나 기생충처럼 보고 있다. 요거 뭐 밈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344페이지 아래쪽에 나오죠. 아래쪽에. 그래서 밈. 요 밈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충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요. 사실 뭐 별건 아닙니다. 이 얘기. 뭐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새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바이러스 같은 기생체는 숙주의 몸속에서 산다. 이들은 스스로를 복제하며 숙주에서 숙주로 퍼져나가고 숙주를 먹고 살면서 약하게 만들고 심지어 죽게 할 때도 있다. 숙주가 기생체를 퍼뜨릴 만큼 오래 살기만 하면 기생체는 숙주의 상태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화적 아이디어는 인간의 마음속에 산다. 증식해서 숙주에서 숙주로 퍼져나가며 가끔
숙주를 약하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한다. 기독교의 천상의 천국이나 공산주의자의 지상의 낙원에 대한 믿음 같은 문화적 아이디어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의 전파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걸고서 헌신하게 만든다. 해당 인간은 죽지만 아이디어는 퍼져나간다. 이런 접근법에 따르면 문화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이 꾸며낸 음모, 그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우연히 출현해서 자신이 감염시킨 모든 사람을 이용하는 정신의 기생충에 더 가깝다. 정신의 기생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법은 때로 문화 구성 요소학 혹은 미임 연구라고 부른다. 유기체의 진화가 유전자, 그죠? 지인이라고 불리는 유기체 정보 단위의 복제에 기반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진화는 미임이라 불리는 문화적 정보 단위의 복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임이 이게 그 미메시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 언어, 그죠? 미메시스, 이게 모방을 뜻하는, 그죠? 모방을 뜻하는 그리스 단어에서 온 겁니다. 모방, 복제, 그죠? 모방한다, 복제한다, 밈. 그래서 성공적인 문화란 그 숙주가 되는 인간의 희생이나 혜택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밈을 증식시키는 데 뛰어난 문화다. 요건 이제 그 밈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그 관점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그 인간은 그냥 유전자 전달 기계에 불과한 것이고, 그죠? 또 밈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은 밈의 전달 기계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문학자들은 밈 연구를 멸시한다. 문화적 과정을 조악한 생물학적 유추를 통해 설명하려는 아마추어적 시도로 보는 것이다. 이제 이 밈 얘기를 한 게 그 리처드 도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단순한 단순한 비유, 유추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345페이지. 하지만 그런 학자들 중 많은 이가 밈 연구의 쌍둥이 자매격인 포스트 모더니즘을 고수한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가는 문화를 건축하는 벽돌로서 밈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를 건축하는 벽돌로서 밈이 아니라 어떤 담론, 그죠? 디스쿠르, 그죠? 디스쿠르, 불어로 디스쿠르라고 하고, 디스커스, 또는 담론이나, 이제 구조라는 말을 쓰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주의 들어보셨어요? 구조주의? 그죠? 후기 구조주의, 구조주의 그런 얘기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 갈래 중에서, 그죠? 구조주의. 구조주의라는 게 그거예요. 구조가 결국 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만 살아남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주체는 소멸하고, 그죠? 이런 말씀 드려요. 주체의 소멸. 그러니까 데카르트 이후에 근대 철학은 주체의 어떤, 그죠? 주체의 뭡니까? 주체의 주체성, 그죠? 주체성과 어떤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서 인간 세계가 인간의 일들이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봤다면은요. 이 구조주의에서는 구조가, 그러니까 주체는 그냥 구조를 떠받드는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비유하자면 그거랑 비슷한 거죠. 개미, 그죠? 개미 개체. 그죠? 하나의 개미 개체처럼 그냥 잠깐 한 10개월 정도 일하다가 사라지고 하지만 개미 전체의 사회 구조는 계속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게 주체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주인이고, 그 구조를 구조 자체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밈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밈을 떠받들고, 증식시키고, 퍼뜨리는데 인간은 그냥 수단적 도구적으로 이용될 뿐이다. 마찬가지로 이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가들도 어떤 구조라든지 담론, 이야기만 남아있고 그 이야기를 떠드는 사람들은 떠들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 둥둥 떠가지고 남아있다. 또는 구조는 계속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문화는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스스로 퍼져나가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그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령 민족주의를 19세기, 20세기에 걸쳐 퍼져서 전쟁, 압제, 증오, 인종청소를 일으킨 치명적 전염병으로 묘사한다. 한 나라의 사람들이 거기에 감염되는 순간 이웃 나라의 사람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컸다.
있다. 민족주의 바이러스는 스스로가 인간에게 혜택이 된다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주로 자기 자신에게만 이익이 됐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그 담론, 그죠? 담론만 살아남는 거지, 그죠? 사람들은 계속 민족주의의 담론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되고, 그죠? 그러니까 주체가 아닌 거죠. 실제 주체는 민족주의라는 담론 자체가 주체로 남아있는 거고,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그걸 떠받드는 일개 부품, 그죠? 일시적으로 떠받들고 사라지는 그 개미와 같은 그런 부품에 불과한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포스트모더니즘 학자들이. 이제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얘기 길어지지만요, 이게 어떤 문화라든지 구조가 이게 문화 상대주의적이라면은,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의 사상이 그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문화 상대주의. 그 문화가 상대적이라면은 그 문화는 어디에서 왔느냐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문화 자체가 어디서 왔느냐, 문화가. 일본 문화 속에 태어나면 일본 사람이 되는 거고, 한국 문화에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럼 일본 문화는 어디서 왔느냐, 요거를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생물학적 근거와 무관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그 문화 자체도 생물학적 진화의 산물이다라는 게 이제 오늘날 진화 생물학의, 진화 심리학이나 진화 문화학의 견해인데요. 그 생물학적 관점을 이제 끊어버리려고 한 거죠. 왜냐면 아까 그 인종주의 때문에 그럼 그 인종 내에서는 그런 문화가 나온 거다라는 이런 식의 설명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생물학적인, 인종적인 또는 그런 거를 끊어버리고서 그냥 문화적인 구조나 담론만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떠받들기 위해서 그냥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 문화 구조는 일본 문화 구조대로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고, 그죠? 한국 문화 구조는 한국 문화 자체로 그냥 존재하는 거고. 인종하고 무관하게. 그래서 그런 역사랑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이요. 질이나 환경적인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영향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랑은 무관하게 이 담론 자체는 그냥 필연적인 예. 관계는 없다. 그러니까 영향은 있어. 이거 예전에 이거 구조조리 대학교 4학년 때 배우거든요.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진짜. 그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근데 시험을 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지금 조금 이해되시죠? 지금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역사까지 사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인종주의를 끊어버리는 그 과학적인 것하고는 연결고리를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뭔가 신비한 어떤 구조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소멸되는 거고요. 주체의 소멸.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사회과학에서도 게임 이론의 비호 아래 비슷한 주장이 흔히 이야기된다. 게임 이론은 다수가 참여하는 게임에서 어떻게 모두에게 해가 되는 시각과 행동 패턴이 뿌리를 내리고 퍼져나간지를 설명한다. 유명한 예가 군비 경쟁이다. 군비 경쟁이 있고, 뭐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뭐 나중에 언제 나오면 공유주의 비극, 또는 뭐 수인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죄수의 딜레마? 그럼 못 들어보셨나요?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가 왜 죄수가 왜 둘이 갇혔는데 서로 소통할 수 없고, 근데 뭐 네가 먼저 불면은 너 형량해주고, 서로 이제 그걸 눈치 보고, 근데 저놈이 불면은 양쪽 다 불면 다 망하는 거고, 양쪽 다 불면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불고 한쪽이 안 불면은 분 놈은 풀려나고 안 분 놈은 처벌을 크게 받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그런 군비 경쟁, 요게 그런 모델에서 온 거예요. 요게 게임 이론이라는 게 일종의 게임을 하는 거죠. 상대가 이거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오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어쨌든 이 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쪽에서 지금 당장 어떤 미사일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그거를 요격할 미사일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걸 응징할 미사일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또 만들었으니까 저쪽은 또 뭘 만들어야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끝이 없는 거죠. 군비 경쟁이. 선생님 얘기해 주신 예. 양떼 속에 늑대 한 마리 있으면은 이렇게 되니까 다 눈치를 보고 나빠지게 되는 뭐. 네, 그죠. 나빠지게 되죠. 되는데 이제 그게 또 그것도 여러 가지 또 모델이 있죠.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또 그게 또 어느 정도 안정 상태에 머물러서 늑대는 30마리 이상으로 증가를 못하고, 예를 들면은 양은 70마리 수준에서 머물고, 그게 이제 그 사자와 임팔라가 그래도 균형을 맞추는 어떤 균형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자만 존재하면 안 되죠. 사자만 존재하면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죠? 어쨌든 뭐 그거는 그런 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군비 경쟁 이런 얘기인지 요 얘기 자체는 뭐 직관적으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군비 경쟁은
참여하는 모든 당사국들을 파산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군사력의 균형을 실제로 바꾸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파키스탄이 첨단 항공기를 구입하면 인도가 동일한 조치를 대응한다. 인도가 핵포탄을 개발하면 파키스탄도 그대로 따라한다. 파키스탄이 해군력을 확장하면 인도가 그에 대응한다. 이 과정이 끝에 다다르면 힘의 균형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동안 교육과 의료에 투자할 수 있었을 수십억 달러가 무기 구입과 개발에 사용됐을 뿐이다. 그죠? 여기 파키스탄 얘기 나온 이유가 있어요. 파키스탄이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요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별로 발전하지도 못한 나라가 여기에 쏟아부어가지고 아주 파키스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자, 하지만 군비 경쟁의 역학은 저항하기 힘들다. 군비 경쟁은 하나의 행동 패턴으로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면서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이롭다. 그러니까 이게 이 스스로라는 게 참 웃긴 거예요. 이게 뭐가 스스로냐? 그냥 그 자체, 그냥 군비 경쟁 구조 자체, 그죠? 구조 자체만 살아남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존과 번식이라는 진화적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 군비 경쟁은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자각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전자도 우리가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말을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유전자는 그냥 물질 분자 구성 구조체로서 그 자체의 의도는 없지, 그죠? 유전자는 뭐 행복을 느끼지도 못하고 유전자 자체는 그래서 행복이나 즐거움도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 자체는 뭐 어떤 걸 느끼지 못하지. 즉 그것이 의식적으로 생존과 번식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강력한 역학이 의도치 않은 결과로 그것이 전파되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든 게임 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밈 연구, 그래서 역사의 역학은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문화가 반드시 호모사피엔스에게 가장 좋은 문화라는 생각은 근거가 없다. 진화와 마찬가지로 역사는 개별 유기체의 행복에 무관심하다. 그리고 개별 인간은 너무나 무지하고 약해서 대개는 역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뭔가 자기한테 유리한 쪽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나 영향들이 훨씬 더 많이 그죠? 이게 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그나마 여기, 그죠? 여기, 진화와 마찬가지로 역사는 개별 유기체 행복이고. 그러니까 이게 유발하니까 그나마 중요시하게 게 이거예요. 그죠? 개별 유기체, 그죠? 자기 자신의 어떤 행복. 그나마 중요시하게 여기는 건데, 그거에는 사실 무관심하죠. 그죠? 무관심하죠.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개체 수준에서 역사의 진행에 대해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찌어찌해서 역사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는 전혀. 그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의도하지 않는 결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과학혁명으로 넘어가니 이게 바로 나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딱 읽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요. 자, 그래서 역사 철학적인 얘기 좀 나왔고요. 이제 카오스 얘기 아주 뭐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기회 닿으면은 이제 다른 거로 또 하도록 하시고요. 마저 읽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교차로에서 교차로로 뭔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처음에 있는 이 경로를 택했다가 다음에는 저 경로를 진입했다가 하면서 나아간다. 1500년경 역사는 가장 중대한 선택을 했다. 이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1543년, 외우기 쉽죠? 그죠? 1543. 그죠?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 또는 1492. 그죠? 1492. 콜럼버스. 그죠? 1492. 콜럼버스. 콜럼버스가 생각보다 의외로 중요합니다. 우리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의 운명뿐 아니라 아마 지구에는 모든 생명의 운명까지도 바꿀 선택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과학혁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혁명은 서유럽에서 앞으로 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는 커다란 반도에 시작되었다. 그때까지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던 지역 말이다. 그렇겠죠. 역사의 중심이 아니죠. 그죠? 영국, 북유럽, 덴마크, 독일, 프랑스, 이거는 역사의 중심이 아니었는데, 거기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왜 과학혁명은 하고 많은 곳을 놔두고 하필 그곳에 일어났을까? 어째서 중국이나 인도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어째서 실제보다 2세기 앞이나 3세기 뒤가 아니라 두 번째 천년의 한중간에 일어났을까? 우리는 모른다. 사실 잘 모릅니다. 이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10몇 가지 이론을 내놓았지만 특별히 그럴싸한 이론은 없다. 역사는 무수히 많은 가능성들이 있는 드넓은 지평을 갖고 있으며 그중 많은 가능성들은 영영 실현되지 않는다.
세대에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역사가 진행되지만 과학혁명을 비껴가는 흐름도 얼마든지 상상 가능하다. 기독교나 로마 제국 금화가 없는 역사를 상상하는 게 이상할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그 가능성이 실현됐죠. 하필 그죠? 서유럽에서 시작이 됐고, 그죠? 근데 요것도 아까 그 군비 경쟁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유력해요. 유럽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유럽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이게 한번 이렇게 그 쉽게 제국에서 통일이 되고 통합되고 나가지고 다시 쪼개지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죠? 근데 유럽은 통합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과거 그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또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지형 자체도 워낙 그 반도도 많고 반도의 섬에 산맥에 그죠? 알프스 산맥 뭐 피레네 산맥 다들 갈라 있고 그죠? 바다가 있고 반도가 있고 그래서 고만고만한 애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경쟁적으로 신세계로 진출한 거 아니겠어요? 따지자면은요, 그죠? 뭔가 경쟁적으로 네덜란드, 뭡니까 그 에스파냐, 등등 해서 그런 경쟁. 근데 그것이 단순히 신세계로 경쟁적으로 나간 뿐만 아니라 과학적, 지식적 경쟁도 마찬가지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뭐든지 경쟁이에요, 경쟁. 그쪽이 좀 그런 게 강했다는 겁니다. 군비 경쟁 비슷하게. 네. 그래서 그런 설명이 있는데요. 뭐 그게 100% 맞는 설명은 다 설명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과학혁명. 그래서 뭐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과학혁명 이제 한 파트가 남았는데요. 여기도 뭐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후반부가 중요하겠죠. 후반부가 중요할 텐데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